네,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 그리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연출을 한 오디세이, 그 두 개를 비교해보는 컨텐츠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그리고 또 이미 성공할 걸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 일단 소재가 일단 사기캐, 치트키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는 재미가 있을 수밖에 없는 소재예요. 시대극이잖아요. 그 신과 인간이 나오고 막 마녀가 나오고 뭐 어드벤처 모험이고 재미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또 감독이 크리스토퍼 놀란이래. 그리고 또 배우가 맷 데이먼이 나온대요. 맷 데이먼이 누굽니까? 조난 전문 아닙니까? 화성에서 조난당하고 군대에서 조난당하고 이제는 과거에서 조난당하는 심지어 우리는 미국이나 이런 데보다 늦게 개봉을 했어요. 그래서 그 늦게 개봉한 것 때문에 이미 우린 알고 있어. 저쪽에서 대박이 터진 걸. 그래서 저는 개봉날 바로 용산 아이맥스로 영화를 보고 왔거든요. 너무 흥분이 돼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톤에서 느껴지시겠죠. 저희 또래가 딱 그 홍은영 퀴즈입니다.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서 자란 세대예요. 우리 또래들은 다 해부학 그 근육 이름 다 몰라도 아킬레스건은 알아요. 그 수상할 정도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박식한 민족 다 아는데, 이상하게 이타카에 간신히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는데 도착해서 텔레마코스를 만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 왜냐면 만화가 거기서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 만화가 그림체 작가가 바뀌어가지고 그때 수많은 저희 또래 어린이들이 이건 내가 보던 그 우리 오디세우스가 아니야, 오디세우스가 왜 이렇게 번했어 해가지고, 아무래도 그 에로스 푸시케 편 그런 거는 진짜 제가 미친 듯이 계속 봤거든요. 그리고 또 오디세우스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웅 중에 하나예요. 제가 원래 지략캐를 좀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삼국지에서도 제갈공명에 미쳐있어. 그리고 또 이제 룬의 아이들에서도 막시민 제일 좋아합니다. 그런 꾀부리는 캐릭터 너무 좋아해요. 지략캐를 너무 좋아해서 이 오디세우스도 너무 좋아하고, 그 오디세우스가 나온다는 오디세이아 이것도 너무 좋아하죠.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이 트로이 전쟁이라는 소재가 굉장히 치트키거든요. 삼국지라고 치면은 이제 적벽대전이에요. 적벽대전에서 공명이 갔다가 막 이 뭐 그 배들을 사슬로 묶어가지고 막 하는, 불이 타갖고 막 조조가 막 함선이 다 불타고 어쩌고 뭐 그런 게 다 여기 있어. 근데 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트로이 전쟁에서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목마려 어쩌고 막 해가지고 그 오디세이아에서 또 돌아오려고 하는데 못 돌아. 힘들어. 이런 게 가장 하이라이트고 가장 극적이고 드라마틱하고 재밌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스포일러의 기준이 어디일까요? 이건 고전이잖아요. 고전 중에서도 고전. 고트 오브 고트. 서양 문학 중에서 1번, 2번이 일리아스, 오디세이아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스포일러라고 얘기해? 너무 양심이 없지 않나? 근데 스포일러가 될 수 없다. 이건 고전이다. 라고만 말하기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인데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또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 감독이 자기가 현대적으로 새롭게 해석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일단 우리가 책방 계정이니까 책에 대해서 일단 한번 파보고, 근데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책에 대해서도 굵직한 구조 위주로 얘기를 할게요. 스토리를 다 줄줄이 얘기를 해봐야 의미가 없잖아요. 왜냐면 스토리가 뻔하니까. 그 다음에 그 굵직한 구조를 토대로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영화에서는 대신에 그 새롭게 각색한 부분들이 자잘자잘하게 꽤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영화의 흐름, 주제의식과 완전 연결돼 있고 새로운 해석이다, 어떤 너무 핵심적인 거다 라고 하는 부분은 스포일러의 영역으로 쳐서 그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이거에 빠져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사실 이 책을 처음 보긴 했어요, 이번에. 그치만 저는 홍은영 퀴즈로서 홍은영 선생님이 알려주신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를 깨고 있다라고 늘 자신을 해왔었단 말이에요. 물론 기억이 많이 사라졌지만 그래도 어디 가서 너 그 정도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지 우리 또래 홍은영 퀴즈라고 할 수 있다. 원래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꺼드럭거리질 않는데 살짝 애매하게 아는 사람들이 되게 꺼드럭거리잖아요. 그런 꼴이긴 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가 진짜 재밌는 이유가 뭐냐?
일단 신과 인간이 함께 나와요. 근데 이 신이 엄청 많아. 각자 개성이 엄청 강해요. 근데 이 신들이 다 예뻐. 아름다워요. 왜냐면 이 그 넥타르를 먹고서 영원히 살면서 아름다움을 유지한다는 뭐 그런 설정이 있단 말이에요. 항상 예뻐. 그러니까는 이 그 신미안을 충족시키기에 너무 좋은 소재다. 근데 이 신들이 그닥 착하다든지 완전한 어떤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뭐 별별 말도 안 되는 스토리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2번 말씀드렸죠. 트로이 전쟁이 적벽대전과 같은 이 그리스 로마 신화의 꽃이다. 그 중에서도 오디세우스는 지략캐로서 저의 최애다. 3번 아름답습니다. 등장인물들이 다 웬만하면은 아름다운 사람들이 다 착하고 선한 영웅이라든지. 그래서 오디세우스도 사실 어디 막 이 기항을 하는 걸 10년을 떠돌거든요. 바다에서 떠돌면서 여기저기 사람들 많이 만나. 근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내 사이를 삼고 싶다. 나랑 결혼하자. 나랑 같이 살자. 다 막 흠모를 해. 그러니까 이 겐지 모노가타리 있잖아요. 겐지 이야기. 그것도 보면은 히카루 겐지가 어디 가는 데마다 여자들이 다 좋다 그래. 우리나라로 치면 구은모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 어떤 이 남자의 되게 선하고 위대하고 고결함의 어떤 상징이라고 해야 할까? 완벽한 사람에게는 여자가 따라온다라는 그 시절 감성이니까. 그리고 4번. 이거는 정말 주관적인데 음식이 많아. 맨날 뭔만 하면은 포도주와 양고기를 뜯고 뭐 양젖을 뭐 빵을 먹고 막 그런 게 묘사가 맨날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 홍은영 작가님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맨날 먹어. 근데 그 포도주가 너무 맛있어 보이고 넥타르는 무슨 맛일까? 너무 먹어보고 싶어. 사실 저 지금도 사실 와인 좋아해요. 어쩌면 그때 그리스 로마 신화 때문에 와인을 좋아하는 걸지도. 해리포터도 그 연애를 하잖아요. 막 엄청 음식 묘사를 맛있게 하잖아요. 조앤 롤링 작가가. 그것 때문에 본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 그런 모든 소재를 가지고 있는 오디세이아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 이번에는 진짜 원전을 읽어봐야겠다 싶은 거예요. 영화랑 얘기를 하려면. 그래서 원전을 읽기 위해서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이 숲 출판사에서 나온 천병희 선생님이 번역을 한 원전 번역이죠. 이거를 선택을 했어요. 이걸 선택한 이유는 일단 제가 천병희 이 이름이 너무 익숙했어요. 이분이 유명한 분이시기도 하고 이 번역 나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 천병희 선생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카넷에서 출판을 한 이준석 선생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그 의류문화사에서 딱 따끈따끈한 이번 달에 아마도 이 영화를 노린 걸까 싶기도 한데 딱 이번 달에 그게 번역 제가 잘 조사를 하진 않았어요. 그렇게 디테일하게. 왜냐면 어차피 제가 읽은 거는 천병희 선생님 거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 판본의 경우에는 장점이 뭐냐면 되게 잘 읽혀요. 쉽게 문장이 엄청 조금 그런 식으로 문장 구조가 우리말로 치면 어색한데 그 원문의 뜻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간다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 책은 제 생각에는 의역을 많이 하신 것 같거든요. 물론 오디세이아라고 하는 이 아티케 방언인가? 그걸 쓰셨다 하시더라고요. 고유명사를 이렇게 쓰시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건 원전에 굉장히 충실하셨는데 문장을 읽을 때는 정말 스토리처럼 술술술 읽힌단 말이에요. 전 처음에 읽을 때는 이 판본이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처음에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스토리를 알아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읽을 때는 이게 편해요. 이게 보시다시피 두께가 그렇게 만만한 두께가 아니거든요. 꽉 차 있진 않는데 그래도 이거를 다 읽다 보면은 한두 개가 아니니까 너무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쉽게 처음 한번 스피디하게 읽어보기 위해서는 이 판본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만족을 했습니다. 뒤에 보면은 각주와 해설 같은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서 이 뒤에 좋은 게 인명사전이 있어요. 인명사전, 그 신명사전 해서 사람들과 신들과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이 많이 나와요. 되게 알찬 내용이고 중요할 것 같은 게 뭐냐면 우리 홍은영 키즈들은 그래도 대략적으로 이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를 쭉 따라왔기 때문에 어떤 과거 얘기를 알아요. 근데 이 오디세이아만 당장 바로 읽으면 좀 복잡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옛날에 그 빌드업된 설정이 있어요. 트로이 전쟁이 빨리 끝나지 못한 이유가 신들이
하나는 트로이, 하나는 아카이오, 이 그리스 쪽이죠. 그리고 하나는 트로이 쪽으로, 트로이아 쪽으로 뭉쳤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그 빌드업된 얘기들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료가 풍부한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걸 잘 설명해 주셨고, 여기 가계도도 있어요.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 뭐 이런 흐름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딱 읽고서 익히기에는 좋은 자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만족을 했었는데, 이게 또 자료가 많으면 좋은 점이 뭐냐? 뜯어서 해석하고 분석할 게 많다는 거죠. 원래 이 오타쿠라는 종족들은 뭐가 자료가 많고 해석할 게 많고 그 세계관이 구체적이고 풍부하고 그럴수록 미쳐요. 듀운 같은 거 있잖아요. 미친 이유가 제가 봤을 땐 세계관 설정이 굉장히 세세하기 때문이에요. 그 모래 괴물들, 그 얘가 뭐 어떻게 살아간 생태계 뭐 이런 거 설정 다 집어넣고, 반지의 제왕이 인기 많은 이유, 언어를 하나하나 다 만들어서 세계관을 구축해 놨거든. 근데 제가 이 책만 읽어봤잖아요. 그리고 다른 책을 읽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긴 뭐한데, 제가 그 대충 그 검색을 해봤거든요. 이준석 선생님이 번역하신 그걸 보니까, 아, 확실히 좀 뭐라 해야 되지? 이 천명희 선생님의 그 번역이 살짝 그 밋밋하다고 해야 하나?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이거는 그냥 소설이 아니고 구술로 전해줬던 거를 정리를 한 서사시예요. 그러니까 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라는 거는 운율이 있고 리듬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말맛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것만 볼 때는 몰랐죠. 그냥 이것만 해도 그 말맛이 느껴져. 근데 그 번역을 보고 나니까 그 좀 더 스무스하게 이어지진 않거든요. 이어지진 않는데 뭔가 그 우쭐감이 있고 터프한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른 번역을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역자분이 이제 침착맨 채널에서 본인 피셜로 얘기하신 거니까 본인 피셜로 말씀을 하시기를, 이 책에서 보면은 오디세우스를 가지고서 뭐 그런 앞에 부가 설명이 많아요. 참을성이 많은 오디세우스, 뭐 슬기로운 텔레마코스, 머리를 곱게 따은 새벽의 여신께서, 뭐 빛나는 눈의 아테나 신께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많은데, 그런 걸 할 때 이 시대에는 횡격막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다는 거예요. 왜냐면 걸어 다녔잖아요. 그 시대는 걸어 다니다 보니까 이 가장 그 주축이 되는 메인 그 기관이 이쪽. 그래서 횡격막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 그런 원문을 그대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 횡격막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오디세우스를 무슨 참을성이 좋은 횡격막을 지닌 오디세우스 뭐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거칠고 터프한 그런 운율을 가진 그런 맛을 살려서 번역을 하셨다 하시더라고요. 이거를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런 걸 뜯어서 비교해보는 재미가, 또 책들은 고전의 장점이 뭡니까? 이런 식으로 출판사마다, 역자마다 그 번역이 다른 게 정말 재밌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똑같은 역자도 과거에 비해서 요즘 새롭게 그 해석된 게 있으면 새로운 해석을 가지고서 새롭게 번역을 할 수도 있고요. 텔레마코스가 아버지의 소식을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오디세우스가 이타카로 돌아오는 부분, 그리고 이타카에서 그 구원자들을 해치우고서 이제 그 페넬로페를 만나가지고 딱 그러는 부분, 이 딱딱딱이 444인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권수가 탁탁딱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미치는 거예요. 너무 깔끔하잖아. 이런 거 보면 미치는 사람도 있어. 이 구조가 아주 정교하다. 이 세계관이 그 말씀드렸다시피 신과 인간이 혼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책에서 특히나 이 책에서는 많은 신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아테나예요. 이 보면은 오디세우스가 무슨 어떤 역경을 겪고 텔레마코스가 어떤 역경을 겪잖아요. 그럴 때마다 아테나가 친구의 모습,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을 해서 등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뭐 속삭여 준다든지 해서 막 뭘 해줘요. 근데 이게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조금 낯설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뭐 오디세우스가 뭐 용기를 내서 뭐 구원자를 물리쳤다 뭐 이런 게 있어. 그러면은 용기를 냈다, 뭐 용감한 오디세우스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아테나가 용기를 불어넣어서 뭐 이런 식이에요. 잠을 자는 것도 심지어 아테나 여신께서 눈을 감겨주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보다 보니까 아니 이렇게 하나하나 아테나 여신이 뭘 다 해준다라고 할 거면
사람이 뭐 사람의 의지와 그게 정말 순수하게 있는 게 맞나? 이런 의심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 시대에 원래 인간의 힘이 너무 그만큼 작은 존재였던 거예요. 이 시대의 신이라는 거는 자연현상이 인간에게 끼치는 그 영향이 너무 컸기 때문에 본따서 신이라고 불러서, 그렇기 때문에 신의 힘이 크고, 그래서 이 시대의 묘사라고 하더라고요. 이 시대에서는 이 영웅이 얼마나 뛰어난가를 묘사하기 위해서 신이 도와주었다, 이런 식의 묘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좀 낯선 표현이긴 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면 또 이해가 되기는 하더라고요. 이 배경이 되는 시기, 그러니까 호메로스가 쓴 시기보다도 몇백 년 전 앞일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시기가 언제냐? 미케네 문명이 무너지려고 하는 후기, 청동기예요. 청동기. 청동기 하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정확하게 매치가 되진 않겠지만 고조선이랑 겹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피파용 동감 들고서,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의 얘기를 하니까 청동기 시대에 얼마나 자연현상의 힘이 컸을 겁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신화적으로 묘사를 한 게 많은데, 그래서 이걸 읽을 때 우리 현대적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재밌게 읽을 수 있을까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저는 이 현상에 대해서 이 부분은 신화를 현실의 어떤 것을 신화적으로 어떻게 묘사를 했을 것인가, 신화와 현실을 어떤 디테일하게 분석하는 재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걸 읽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일단은 오디세우스가 왜 방황을 했는가. 오디세우스가 바다에서 엄청 오랫동안 방황을 하고 포세이돈의 분노를 받고 뭐 바람을 뭐 제대로 못해서 막 그런 얘기 나와. 그런 얘기가 나온 이유가 뭐냐? 이 시절이 고조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청동기 시대예요. 이땐 나침반이 없었어요. 바다에서 바람 시게 불고 하면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그 바람의 영향이 너무 커요. 근데 나침반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영화에 보면은, 영화에 제대로 나오는데 뭐 그렇게 중세처럼 커다란 배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똑바로 누워서 잘 수도 없을 것 같이 생긴 조그만한 배야. 근데 그게 오디세우스니까 어쨌든 큰 배였단 말이에요. 원래는 어부들의 배가 아니고. 그런데도 그 정도 사이즈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정도 사이즈에서 이렇게 막 노젓고 가려니까는 자연현상이, 바람이 안 불면 우린 못 움직여.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바람이 불기만 기다려야 돼. 그럼 바람이 안 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제발 바람 좀 불어주십시오. 그래서 제사를 지내야 돼. 그러니까 헤카톰베. 제사. 그래서 막 그 영화에서도 보면은 막 하다가 바다가 막 바람이 미친 듯이 해. 그러니까는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포세이돈 신께 절해! 뭐 이래요. 그 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막 그냥 바이킹들이 정말 순수하게 이러고서 노져가지고 뭐 저기까지 간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몰라서 용감했나 싶기도 하고, 근데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바닷길이 위험하다는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오는 게 그런 맥락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디세우스도 그런 실력이니까 바로 못 간 거예요. 20년 동안 방황한 거, 제가 봤을 때 그때 항해술이 너무 부족해서 못 간 거야. 트로이아 그쪽이고, 트로이아에서 이타카까지 조금 가면 돼. 이 오디세우스가 어떤 여행을 했는가를 추정한 지도가 있어요. 제가 그게 출처가 명확하지 않아서 들고 오진 못할 것 같은데, 이게 보면은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뻘짓을 다 해. 그리고 이 원전에 보면은, 그 영화에는 안 나오는데 원전에 보면요, 거의 저 멀리서 이타카가 보인다. 우리 이타카가 보이는 것 같아 하는데 그 바람이 잘못 불어서 뒤로 가가지고 이타카에서 멀어졌대.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그 자연으로 어떻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어. 그런 걸 하다 보니까 포세이돈 신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걸 분석하게 되는 재미가 있죠. 일단 트로이아 전쟁이 진짜였냐, 이걸 가지고 또 얘기를 해야 돼. 역사학적으로 봤을 때는 트로이아 전쟁이라고 할 만큼의 거대한 규모의 전쟁은 없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뭐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왜냐? 그렇게 큰 규모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고고학으로 유물을 파잖아요. 유물이 남는 게 너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고고학자 그 슐리만인가 그 사람이 트로이 그 도시 국가야 발견을 했어요. 그곳에서 전쟁 같은 게 있었던 것도 확인을 했어. 그럼 뭐 다른 주변의 그 역사 기록을 봤을 때 전쟁이 있긴 있었어요. 그런 전쟁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 막 트로이 목마라고 할 정도의 거대한 규모의 전쟁이 있었냐 하면은 그건 좀 의심스럽다 이거죠. 트로이 목마 이거는 일단 구라가 거의 확실해. 왜냐면 청동기 시절이랄까. 청동기, 고조선 그 시절에 물론 고인도 같은 거 설 수 있어.
건물을 세울 수 있어요. 근데 앞에서 건물에서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 성 밖에 쟤네 적군이 있어요. 적군이 그 군사들이 40명 뭐 이러고서 몰려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만큼의 거대한 말을 만드는데 그걸 내비둬? 몰라? 말이 돼요? 그것도 일단 말이 안 되고,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사람이 있을 정도의 사이즈, 이 영화에 보시면 엄청 크게 나오거든요. 그 정도 규모의 그 정도의 규모와 그 정교함과 이런 건축 기술이 있었을까? 그게 없었다고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죠. 드라마틱하고 재밌잖아요. 그래서 신박하잖아. 우리가 안으로 들어갈 수가 밖에서 안을 쳐들어갈 수 없다면 어떻게든 안에 들어가서 열어주자. 이 아이디어가 미친 거 아닙니까? 이걸 또 오디세우스가 만들었다. 이거 가장 결정적이죠. 헬레네라는 가장 세계 최고의 미인이 있어서 그 미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그 미케네 그 주위에 그 아카이오의 이 소위 그리스라고 하는 그쪽의 그리스 민족 그 나라들이 다 모여서 다 같이 전쟁을 갔다? 여자 하나 때문에?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영화에서도 딱 잘라서 그 말을 하긴 해요. 이거 헬레네 때문이 아니다. 이 헬레네 한 명 때문에 그랬다라기보다는 이 중간에 에게해를 두고서 어떤 영토 전쟁이다. 그냥 그렇게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큰일이 났습니다. 벌써 목이 아프고 힘든데 더운데 아직 해야 될 얘기가 너무 많아. 미치겠네.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 호메로스가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느낌이 뭐냐면 엄청 숨 꼴깍꼴깍 넘어가게 하는데 재주가 있어. 이게 역경이 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갔다 이제 끝났나 했더니 다시 가고 막 이타카가 보였다가 멀리 보였다가 다시 돌아갔다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람 미치게 하는데 뭐 있는 거예요. 이제 클리타임네스트라 있죠. 클리타임네스트라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이 아가멤논의 왕비예요. 근데 그 여자가 아가멤논이 돌아왔을 때 아가멤논을 죽여요. 이유가 그 딸에 대한 분노, 복수도 있고 또 동시에 바람이 났어. 근데 이 얘기를 계속하는 게 의미심장한 거죠. 왜냐면은 페넬로페가 지금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남편이 돌아오지 않아. 그러니까 재혼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 오디세우스 입장에서는 집에 빨리 돌아가야 된다는 것도 뭐 1차적인 목표지만 돌아오고 나서 이 아내를 찾아가서 함께 다시 살아야 되는데 아내가 재혼을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나를 포기하고 재혼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위협도 은근히 깔려 있는 거죠. 근데 그게 클리타임네스트라 얘기를 계속하면서 이 긴장감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람 미치게 해버리니까는 이게 어떻게 될까? 이게 좀 단순히 생각하면은 뻔해요. 왜냐? 고향을 돌아왔을까? 못 돌아왔을까? 돌아왔겠지. 아내가 20년 동안 기다리고 있는데 이 기다리고 있는 아내가 자기를 재혼을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겠죠. 뻔하잖아요. 그치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긴장감을 유지하게 하는 데는 이제 적소에 긴장감을 배치하는 그 역경을 계속 배치하는 그런 게 있지 않나. 그런 게 느껴지고요. 오디세우스가 돌아오는 이 여정 자체를 삶에 은유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제가 그 인스타그램에도 얘기를 뭐 쭉 간단하게 써놓긴 했는데 일단 첫째, 인생은 원래 시련 넘어 시련이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걸 보잖아요. 끝났나? 하면 계속 또 역경이 오고 끝났나? 하면 또 오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그래요. 그 심지어 이 맨 마지막 엔딩까지도요. 엔딩에서 페넬로페를 만났어. 그래갖고 구원자를 죽였어. 페넬로페를 만났어. 복수를 끝냈어.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게 딱 깔끔하잖아요. 근데 그 깔끔함이 아니고 이 구원자들의 아빠들이 있잖아요. 구원자들은 젊은 애들이거든요. 젊은 구원자들의 아빠들이 들고 일어나서 또 제2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위협이 드러났는데 그때 갑자기 아테나가 그러면서 그만! 해가지고는 넵! 하고서는 갑자기 멈춰요. 그러고서 전쟁이 멈췄대. 약간 좀 황당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그런 엔딩이 있거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해석이 좀 막 되게 여러 가지가 있대요. 근데 이게 의도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이 찝찝한 엔딩은 원래 인생이 그런 것이다. 근데 스토리가 아니라 현실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다음에 어떤 역경이 찾아올지
우리는 끝났는데? 끝나지 않았어.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역경이 언제 찾아오고 어떻게 계속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페넬로페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로 끝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뭔가 찝찝하게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의미심장한 구석들이 있어. 그러니까 인생이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인생은 원래 시련 넘어 시련이다. 버티는 것이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인생을 그럼 왜 살아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가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진 않아요. 일단은 제가 우울증이 아니기 때문이고, 이게 어떻게 반대로 생각해보면 말이죠. 인생이 원래 시련 넘어 시련이라는 거는 그 또 다른 시련이 와도 올 것이 왔군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초연해질 수 있다는 거지. 물론 제가 그렇게 성숙하게 초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는 있지 않을까. 이 오디세우스가 바다에서 너무나 힘든 여정을 겪었잖아요. 막 그 엄청 마지막에 이타카에 도착할 때는 그 뗏목 타고 와서 옷도 뭐 거의 발게 찢겨지고 막 아주 개고생을 해요. 거의 거지꼴이에요. 바다에서 이렇게 파도를 맞고 방황을 하고, 이 원래 이 오디세우스라는 사람은 왕이고요. 엄청 똑똑하고요. 힘도 세요. 무력해요. 그리고 또 뭐 아내도 예뻐. 헬레네의 사촌인가 그러거든요. 페넬로페가. 그래서 막 20년이 지났는데 이 20년 지난 여자한테 왜 청혼하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왕비이기 때문에 왕위를 차지한다는 게 일단 크고, 2단 페넬로페는 예쁩니다. 그 이 세계관에서는 예뻐. 나이를 먹어도 나이가 그렇게 들어도 예뻐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인데 모든 걸 다 잃은 거예요. 바다에서. 그러고 나서야 내가 깨달은 거지. 내가 이타카를 너무너무 가고 싶은 이유를. 왜냐면은 안 가도 돼요. 엄밀히 말하면 중간에 그 칼립소한테 가서 잘 살거든. 그러니까 그 칼립소한테 계속 머물어도 돼.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타카에 가고 싶은 거예요. 이타카에 가고 싶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뭔가 중요한 게 나에게 무엇인지 그걸 알려면 한번 발개벗겨질 필요가 있다. 근데 발개벗겨지지 않더라도 내가 만약에 발가벗겨지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없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렇게 해서라도 가지고 싶은 게 있고 원하는 게 있다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반대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 책을 읽으니까는 또 반대로 이 영화에서 이런 식으로 각색을 해볼 수 있겠다 싶은 그런 구석들이 있잖아요. 어떤 게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 제일 먼저 생각이 드는 거, 페넬로페. 이 소설, 이 원전에서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오디세우스가 원탑이에요. 그러니까 오디세우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근데 그걸 고려를 하더라도 페넬로페의 이야기가 좀 많이 분량이 많은 문제가 아니고, 좀 이 페넬로페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가 너무 모든 게 수동적이에요. 왜냐면은 이 페넬로페는 그냥 남편을 기다리는 거 말고 할 수가 없어. 그 텔레마코스가 어머니는 저 방에 들어가셔서 나오지 마세요 해.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어머니 나오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약간 이러면은 약간 우리 입장에서는 어쭈 지가 뭘, 아직 애송이란 말이야. 얘는 애송이 텔레마코스 어머니 들어가 계세요 하면은 어쩌 이제 엄마한테 명령을 해?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페넬로페는 막 눈물 흘리면서 감동을 해. 야, 컸구나. 제가 엄마가 아니라서 그걸 잘 모르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조선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딸로 태어나서 원래는 아버지의 말을 따르다가 그 다음에는 남편의 말을 따르다가 그 다음에 아들의 말을 따르는 거, 그걸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이게 좀 답답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현대적 관점에서 해석해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 페넬로페도 너무너무 오랫동안 기다렸고 너무 힘들어.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 무력함. 근데 이 소설에서는 너무 슬픕니다. 엉엉 울고 좀 더 다른 스토리를 많이 진행을 시켜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완전히 페넬로페의 분량이 확 더 커지고 아예 스토리가 많이 달라지는 그런 각색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건데, 헬레네의 캐스팅이죠. 헬레네가 흑인이에요. 이번에 흑인이라든지 뭐 아시안계라든지 그런 다양한 인종을 넣어야 된다는 압박감 때문에 제대로 된 역할이라기보다는 억지로 어울리지 않는데 다른 그 뭐 인종이라든지 그런 걸 캐스팅하는 그런 거에 대한 반발이 꽤나 많단 말이에요. 저도 그거를 억지로 이런 거를 좋아하진 않거든요. 어울려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이게 저는 뭐냐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PC를 신경 써가지고 헬레네를 흑인을 넣고
그거 아닐 것 같아요. 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크게 관심이 없을 것 같고, 저는 그 헬레네라는 그 배우가 그냥 이미지 캐스팅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분이 그 노예 12년의 느낌으로 익숙하거든요. 노예 12년 같은 거 했을 때 그런 어떤 희생자적인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걸 되게 잘 살린다고 생각하거든요. 희생자적이면서 그러면서도 또 내면의 강인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강단 있는 그런 역할의 이미지에서 그분을 캐스팅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했다면 오히려 완전 못생긴 여자를 캐스팅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못생긴 여자를 캐스팅했다라고 하면 못생겼다는 게 뭐냐라는 정의에 복잡하게 들어갈 수 있긴 한데, 하여간 예쁜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사실 헬레네가 이 오디세이에 등장은 하는데 많이 안 등장하거든요. 왜냐면 트로이아 전쟁이 이미 끝났어요. 그때는 헬레네가 조금 더 많이 등장을 했을 거예요. 그치만 오디세이아에는 이미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저는 막말로 해서 헬레네가 안 나오는 설정도 나올 수 있었을 거다, 각색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캐스팅이라는 게 정말 애매한데 어떻게 캐스팅하냐에 따라서 스토리가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이게 신이 실존하는 세계관이잖아요, 원전은. 근데 영화에서 신이 실존할까? 신이 실존하지 않는 설정으로 가는 게 되게 흔하면서 재밌는 설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헬리오스 신이 분노를 해서 그 분노를 하고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건 자연현상으로 대체를 하고, 내지는 뭐 사람의 행위를 되게 뭐 신화적으로 막 풀었다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게 요즘식 해석이죠. 그런 게 재밌기도 하고, 그런 식의 각색이 꽤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은 아예 신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신을 믿기는 하는데 신이 실존하지는 않는 것처럼 묘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지 어떻게 할지 그게 궁금해하면서 그걸 봤죠. 또 이 오디세우스는 물론 지략해인 건 똑같아요. 냉정한 느낌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오디세우스 원전에서도 그렇게 착한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막 한 번도 착하다는 생각을 해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꾀돌이이고 약간 조금 교활하고, 근데 좀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래서 좀 참을성이 많은 오디세우스 뭐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한단 말이에요. 판단력이 빨라요. 결단이 빨라. 예를 들어서 뭐 6명을 희생시킬 거냐 100명을 희생시킬 거냐 하면은 이 사람은 6명을 희생시켜. 아주 분명해요. 그러니까 정말 절대 다수의 그 인간 부하들의 그 한 명이라도 더 생존을 하기 때문에 그 빠르게 포기를 해. 빠르게 버리잖아요. 근데 버리고 포기한 사람들을 계속 바라봐. 그 희생된 사람들을 자꾸 기억하고 바라보고, 그러면서 고뇌하고 번뇌해요. 많은 희생을 치르게 해야만 한다는 자기의 굳건한 그 신념이 있고, 그게 나 때문이란 것도 알고 그 죄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식의 리더예요. 그래서 단호하고. 근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이랬을까를 생각해보면 그러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싶은 거예요. 왜냐? 텔레마코스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텔레마코스를 보면, 텔레마코스는 집에 오는 손님들에게 잘 베풀어야 되고, 나 때문에 죽은 나의 동료를 시신에 묻어줘야 되고, 뭐 이런 어떤 도덕적인 그 룰이 굉장히 굳건해. 근데 이 반면 이 오디세우스는 지금 묻어줄 시간이 어디냐, 빨리 가야 된다. 그래서 단호해요. 근데 이 아빠와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빠도 아들처럼 순진했던 시절이 있었을 수 있다. 그런데 이 트로이아 전쟁을 겪고 10년 또 방황하고 20년이 지나면서 많이 비정해졌을 수 있다. 그것이 성숙의 지표라고 볼 수도 있다. 성숙이라기보단 나이 먹음? 그런 식으로 생각했던 또 이유가, 텔레마코스 같은 경우에는 얘가 한 20살 정도 되는 설정이거든요. 이 시절에 오래 살았습니까? 청동기 문명 시절이라니까요. 그렇게 오래 살지도 않았을걸요. 40, 50이면은 죽었을걸요. 근데 그 시절에 20이면은 앵간치 성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텔레마코스를 애송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비교적 애송이라는 표현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그 애송이라는 표현이 이 텔레마코스의 순진함을 표현하는 거 아닐까. 오디세우스가 죄책감을 많이 느낀다라는 그 설정의 이유가, 이 또 멋있는 설정인데, 영화에서 당 하고서 빈 시위를 한번 해요. 그럼 이게 덩 하고서 딱 퍼지는데, 그게 음악 OST랑 맞춰서 탕 해. 그게 너무 멋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사냥을 하기 전에 무조건 한번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되게 복합적인 인물인 거죠. 그래서 되게
이 인간의 감정을 모르는 건 아닌데 감정을 알고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냉정하게 빠른 판단력으로 단호하게 결단을 내리는 그런 사람이라는 게 정말 매력적인 거죠. 칼립소라는 게 그리스 말로 감추는 자? 뭐 그런 거거든요. 베일에 가리다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려져 있는. 그래서 칼립소한테 갔을 때 이 7년을 묶여 있어요. 제가 그 홍은영 그 만화에 너무 길들여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칼립소가 되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여신이고 거기에서 막 맛있는 거 먹고 하면서 계속 막 지내요. 모든 걸 다 갖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디세우스는 고향으로 가고 싶어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칼립소가 강렬한 유혹일 수 있다는 거죠. 칼립소와 함께 있으니까 뭐 여기도 아름다운 아내가 있고 심지어 칼립소는 이 오디세우스를 영원불멸한 존재로 만들어주겠다고 한단 말이에요. 영원히 함께 젊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너무 달콤한 유혹인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여길 떠나서 이타카로 가겠다고 하면은 또 어떤 시련이 기다릴지 몰라. 갈 수 있을지 아닐지도 몰라. 이 달콤한 유혹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 로마시나 그 만화에서 너무너무 예쁘고 매력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샤를레즈 테론을 캐스팅했을 때도 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 하면 저는 샤를리즈 테론입니다. 칼립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달콤한 유혹이다 해서 전 사실 되게 화려한 옷을 입고 있고 궁전에서 입고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영화에서는 되게 무슨 어부같이 막 되게 단촐한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생각처럼 화려하지 않아. 그리고 막 기억을 잃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칼립소라는 유혹을 물질적인 유혹으로 표현을 한 게 아니라 이쪽 과거의 기억을 잃은 거예요, 오디세우스가. 그러니까 과거의 아픈 기억, 희생한 나로 인해 희생된 사람들, 죄책감, 그런 모든 상처를 잊고 여기에서 머물고만 싶은 거예요. 회피하고만 싶은 거예요. 근데 원래 그런 주제가 나오면은 사람들 다 그렇잖아요. 회피하고 싶어. 그렇지만 회피하면 안 되죠. 앞으로 진짜 나아가야 되죠. 그거에 대해서 이 영화에서는 진짜 가짜 행복이다. 우리 여기서 행복했잖아. 근데 그건 가짜 행복이고 난 진짜를 찾아야 된다. 기억을 되찾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굉장히 재밌더라고. 그래서 유혹 대신에 기억 상실을 해서 그 안락한 그 달콤한 유혹이라는 것을 어떤 평안함으로 이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오디세우스는 너무 힘들고 지쳤기 때문에. 이 페넬로페도 페넬로페 입장에 생각해봐요. 20년을 기다렸어요. 남편은 애 낳고서 사라진 거예요. 과부지 과부 사실상. 심지어 전쟁이 10년 전에 끝났다는데도 안 돌아와요. 자기 너무 지치는데 또 심지어 그 재산이 다 사라져. 근데 한 명 정하면은 어쨌든 왕이 생기면 이 나라가 다시 안정을 되찾잖아요. 근데 이 안티노우스가 누굽니까? 로버트 패틴슨이에요. 이 사람 누굽니까? 트와일라이트예요. 완전 잘생긴 미남이란 말이야. 저는 그래서 안티노우스가 되게 못된 놈인데 왜 이렇게 잘생긴 사람을 캐스팅했지 했거든요. 뭐 잘생긴 사람인 게 오히려 이쪽이 페넬로페에게도 유혹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옛날에는 예쁜 여자가 남자를 유혹하는 그런 설정의 그런 묘사가 많았는데 오히려 이 영화에서는 페넬로페를 안티노우스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진실일 거라는 아니라는 걸 알고 있지, 페넬로페도. 그치만 너무 달콤한 유혹인 거예요. 당신이 너무 많이 지쳤잖아 하는데 막 옆모습을 보여줘. 근데 너무 잘생겼어, 쓸데없이. 근데 이 페넬로페 그 앤에서에도 너무 예뻐. 근데 예쁜데 지치는 게 느껴져요. 근데 이 모든 걸 이 영화에서 연출할 때 이렇게 그 배 있죠. 배를 이렇게 가려놓고서 당신도 많이 지쳤잖아요. 뭐 이렇게 가려놓는단 말이에요. 이 안티노우스가 페넬로페에게 있어서 칼립소 같은 가려진 달콤한 유혹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설정을 잡아놓은 게 너무 재밌는 거죠. 페넬로페 분량이 엄청 많다라든지 막 제가 생각한 것처럼 엄청 극적으로 많이 바꾸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게 오히려 맞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왜냐면은 이건 오디세우스의 이야기니까 어쩔 수 없이 오디세우스 원탑으로 가려면은 페넬로페가 너무 과하게 분량이 는다든지 역할이 많이 바뀐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 그런데 오디세우스의 각색에서 살짝 마음에 안 든 게 있었다면 키클롭스라고 하죠. 왜 애꾸는 그 징그러운 그 괴물? 그 괴물에 눈을 찌르고서 하는 그거 빠져나오고 탈출할 때 아무도 아니 그 에피소드가 사라졌어. 원래는 내 이름은 아무도 아니다 라고 해요. 요 번역에 의하면 노바디인 거죠. 나는 아무도 아니 라는 이름이다 라고 하면은 이제
그 주변에 막 눈이 찔렀어. 그래서 공격을 당해. 그러면 주변에 동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야, 너 무슨 일이야? 하니까는 아무도 아니야. 그래서 하면 응?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러고서 아니, 그게 아니라 날 공격한 건 아무도 아니라고 하면 응?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러고서 다들 도와주지 못해. 그게 오디세우스의 지략 중에 하나거든요. 아무도 아니라고 하는 그게 오디세우스의 지략을 되게 표현해 주는 거면서 재미있는 에피소드인데 그게 삭제가 됐더라고요. 좋아하는 에피소드이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었고, 키르케도 그렇고 칼립소도 그렇고 아름다운 ним페란 말이야. 그리고 둘이 사실 자매야. 그러니까 둘 다 이뻐야 돼. 근데 이제 예쁘고 화려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화려하게 있질 않아요. 작품에 그 의도가 있다는 게 느껴지기는 했으나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내심 그 화려한 궁을 보고 싶었는데, 아름다운 만찬, 화려한 만찬을 보고 싶었는데 뭐 이런데 내가 보고 싶은 건 그런 생가치로 그 돼지 같은 그런 음식이 아니고 화려한 음식이었는데 이게 좀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도 많이 나오길 바랬거든요. 포세이돈도 나오고 헬리우스도 나오고 제우스 나오고 뭐 나오려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안 나와. 나오는 게 아테나밖에 없어요. 신이 비주얼적으로 등장하지 않은 게 좀 많이 아쉬웠다. 그 유일하게 나오는 아테나도 사실 막 그렇게 딱 단순하게 신이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그게 있어요. 그 스포일러라서 말은 못하겠으나 이게 등장은 되게 많지 않은데 의미심장한 캐릭터거든요. 또 여기 말투 자체가 사실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말투가 물론 영어를 잘 모릅니다만 일단 살짝 이상한 걸 느낄 수 있어요. 왜냐, 우리 왕자의 게임 봤으니까요. 그런 말투가 아니야. 되게 현대 말투예요. 근데 그걸 왜 했을까? 그것 또한 의도기는 하잖아요. 신을 되게 배제한 영화예요, 이게. 신이 안 나오고, 신이 했다, 신이 도와줬다라고 하는 많은 것들을 그냥 오디세우스가 지략을 했다든지, 뭐 인간의 뭐 그런 현실적인 걸로 많이 각색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 거의 관점에서 말투도 현대식으로 바꾼 거 아닐까. 이제 오디세우스가 그 또 실제로 신에게 대항하겠다, 뭐 이런 대사가 나와요. 왜냐면은 신의 뜻을 거슬러서라도 난 내 부하 사람을 지키겠다. 그런 모든 걸 상징하기 위한 말투가 아니었을까. 근데 역사 공부를 했다라고 느낀 게 그 직접적으로 우리 문명이 사라지고 있다는 게 파괴되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이구나 뭐 이러면서 문명이란 단어가 나오고 청동 문명 뭐 이런 식으로 대놓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배경이 뭐냐면은 미케네 문명 그 청동기 시대죠. 청동기 시대의 그 말인데 그때 이 트로이 전쟁이 있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망해요. 이 아카이오이들이 다 싸그리 망하고 나서 한동안 살짝 암흑 시대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철기의 시대가 오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암흑 시대를 만든 주범이 뭐냐? 바다 민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다 민족이라고 부르는 어떠한 집단체가 있었는데 그 집단체가 뭔진 잘 모르지만 그 집단체가 그리스 이쪽을 싸그리 멸망시켰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그 이집트까지 쳐들어갔는데 이집트는 그걸 막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해석이 있더라고요. 이집트가 나중에 로마에게 졌던 이유가 그때 한번 졌으면은 이제 그 청동기로는 안 되는구나 해서 철기의 발전이라든지 뭐 그런 게 생길 수 있었는데 망하지 못했기 때문에 철기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청동기와 그 옛날의 그 방식만 고수하다가 나중에 그 로마군에 완전 짓밟혀서 말도 안 되게 짓밟힌 거다. 뭐 이런 해석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뭐 근데 그 바다 민족이라는 애들이 대놓고 여기다 바다에서 온 사람들 뭐 people from the sea였나 people of the sea였나 뭐 이런 식으로 막 단어를 얘기를 하면서 바다에서 온 사람들이 이걸 무너뜨렸다 뭐 이런 식의 시대적 흐름을 얘기를 해요. 이 영화에서 또 재밌는 각색 중에 하나가 신혼이라는 역할이거든요. 이 신혼이라는 역할이 사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처음 만들어낸 그런 캐릭터는 아니에요. 근데 이 신혼이라는 역할을 아주 기가 막히게 썼다라는 그거는 놀란 감독이 대단한 점이 맞다고 생각해요. 신혼이라는 캐릭터가 뭐냐면 전 사실 신혼이 누군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안 나와요, 여기에. 이 역에 나오지 않고 제가 알기로 일리아스에도 나오지 않는 인물인 걸로 알고 있고요. 아이네이스라고 하는 다른 이야기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화에서 나온 신혼의 역할로 얘기를 할게요. 영화에서 나온 신혼은 안티노스네 양치기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트로이 전쟁에 끌려간 거예요. 그 신혼이라는 애가 또 트로이 목마 그 작전을 할 때 트로이 목마 옆에 있어. 그래갖고 트로이 목마가 그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들어가게 하는 거에 굉장히 큰 어떤 큰 역할을 한 애예요. 근데 사실 그 자체는 너무나도 작고 하찮은 양치기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실제로 그 역할을 한 엘리엇 페이지 있죠? 엘리엇 페이지도 그 굉장히 왜소하단 말이에요. 작아요. 저보다 작을걸요. 150대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왜소한 체형의 남자 병사를 그 오디세우스의 그 작전을 성공하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고, 또 이 스토리에서도 그 굉장히 그 안티노우스의 아주 못된 교활한 성격을 드러내는 예시로 또 나오거든. 페넬로페가 연기를 너무 잘해요, 여담인데. 그러니까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그 페넬로페도 사실 제가 감정 몰입을 잘 못했거든요. 몰입을 확 했던 요인이 뭐냐 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오디세우스가 떠나면서 만약에 내가 시간이 지나서 오랫동안 돌아오지 못할 것 같은데 텔레마코스가 턱에 수염이 날 정도로 성인이 되면은 그냥 재혼을 해라 했어. 그랬더니 재혼을 하시오 했더니 그 순간 갖다가 하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 울컥하는데 그 한 대사에 몰입이 확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배우가 연기를 잘했고 촬영을 잘했고 그런 거잖아요. 영화는 그런 한 장면으로 그 캐릭터와 많은 걸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각본이 진짜 너무 멋있다라고 생각했던 게, 각 영화의 각본은 말을 많이 치면 안 되고 한 장면 최소한의 대사로 캐릭터를 확 느끼게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아까 그 페넬로페 얘기로 돌아가서요. 페넬로페가 안티노우스한테 유혹을 당하는 그 베일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짧은 순간에 지나가는 장면이에요. 베일에 가려져 있고 안티노우스, 페넬로페 있고, 근데 대사 하나로 많이 지쳤잖아요. 한마디로 그 캐릭터 페넬로페가의 캐릭터를 설명하는 거고, 안티노우스가 너무나 달콤한 유혹인 걸 설명을 하는 거고, 그러고 나서 안티노우스였나 뭐 구원자 중에 하나가 이 에우마이오스라고 하는 돼지치기가 있어요. 오디세우스의 편에 있는 돼지치기, 엄청 그 충성하는 하인이 있는데, 야, 너 그래봐야 네가 그렇게 그토록 기다리는 네 주인은 네 이름도 모를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돼지치기. 그 사람은 물론 이 사람 이름을 몰라요. 돼지치기로 알지. 그런데 이제 그 후반부에 가면은 텔레마코스도 알고 오디세우스도 알아요. 에우마이오스란 이름을. 그러니까 이게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구원자 무리는 하인들의 이름조차 모르고, 안티노우스도 신혼의 이름을 잘 모른다고 막 그러고, 그러니까 무시를 한단 말이에요. 이름을 진짜 아냐 모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름을 모르는 걸로 하면서 존재를 약간 하찮게 내려다보는 건데, 이 오디세우스나 텔레마코스나 이 선의 편에 있는 이쪽은 이름을 다 알고 이름을 기억해주고, 그러니까 그만큼 존중을 하는 사람들이다, 선한 사람이라는 묘사를 하는 거죠. 그런 일례를 묘사하는데, 그거를 그 대사 한마디로 이렇게 탁 뒤에 가서 딱 아다리가 탁탁탁 맞으니까 그 쾌감이 미치는 거죠. 앞부분에 계속 제우스의 룰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원전에서는 아마 제우스의 룰이라고 대놓고 표현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그냥 그 당시에 그 풍습이니까. 이게 뭐냐면, 손님이 오면은 잘 베풀어야 된다. 누구든 베풀어야 돼. 그게 당연한 거야. 그걸 모르면 괴물인 거죠. 인간이 아닌 거지. 그런 식의 그 제우스의 룰이라고 대놓고 어떤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게 아마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제우스의 룰이라는 단어가 인간성을 상징을 한단 말이에요. 트로이 전쟁을 다시 플래시백하면서 이게 굉장히 어떤 이 영화의 큰 주제 의식과 연결이 되거든요. 이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라고 하면서 막 되게 죄책감도 많이 느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인간성을 상실했고, 그거를 이제 제우스의 룰이란 단어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엮는 게 있는데, 그게 굉장히 감탄스러운 부분이었다. 이 영화는 신을 믿고 있는 오디세우스의 부하들은 신을 믿거든요. 오디세우스는 대놓고 이제 나는 그럼 신에게 대항하겠소. 뭐 이 오디세우스란 인물은 신의 세계에 머물러 있는 그 인간의 시대에서 인간의 이성과 의지와 그 생각을 강조하는 그런 시대로 넘어가는 인물을 상징을 하는 거고, 또 동시에 그렇게 하려면 이 시대에서 이 시대로 넘어가려면 이 시대가 파괴가 되어야지 이 시대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로이 전쟁이라는 거에서 우승을 한 그 승리를 한 영웅이죠. 트로이라는 문명을 파괴시킨 거예요, 이 오디세우스는. 또 파괴를 시켰기 때문에 또 그 새로운 세계로 넘어가는 어떤 그 시초가 되는 우리 그 시대적 배경인 청동기 문명에서 바다 민족으로 인해 그 새로운 그 암흑기를 겪었지만 또 새로운 문명이 탄생하고, 책과 영화의 엔딩을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좀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안 요소가 아직 남아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 영화에서도 대놓고 오디세우스가 이 문명은 또 잊혀지고 또 다시 태어나고 또 반복되겠지라는 식으로 전쟁이 또 다시 반복될 것이다 라는 식의 암시를 해요. 그러니까 비슷한 건 엔딩이 좀 다르긴 하거든요. 살짝 다른데 결국 하는 얘기는 비슷해요. 근데 현대식으로 문명이라는 그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쓰면서까지 사용을 한 것 같고, 그걸 우리 시대에 생각을 해보면요, 똑같죠. 전쟁은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전쟁이 반복되는 우리 시대의 현재 모습과도 거대한 우리의 삶의 그 역사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역사를 한 사람의 세계라고 봤을 때 한 사람의 인생도 그렇게 뭔가 파괴되고 새롭게 나아가고 또 잊혀지고 희생을 반복하고 그렇게 돌고 도는 그런 것이 역사고, 한 사람의 인생도 그런 식으로 반복이 될 수 있다 라는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오디세이아다. 그래서 크리스토퍼 놀란 영화 감독이자 동시에 호메로스의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식으로 어떤 거대한 세계관을 가지고서 마무리를 한다라고 해서 사실 이 영화를 재밌게 보긴 했는데 엄청 막 뭐랄까 액션이 막 짜릿하고 이런 식으로 재밌게 본 게 아니에요. 저는 이게 끝나고 나서 더 해석할 게 많은 거예요. 바다민족이 나오는 순간 하면서 이거는 그 역사학자를 모셔와야 된다. 한번 이 영화를 보고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 화려한 이야기고, 그래서 생각할 게 많고 뜯어볼 게 많고, 그래서 한참 뜯어볼 게 많아서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다들 그렇게 저처럼 이거 재밌는데 저만 즐길 수 없지 않습니까? 다들 이 재미를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